시진핑은 얼마 전까지도 중국몽과 1대1로 정책을 열심히 시행했는데, 하지만 시진핑이 생각한 것처럼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1대1로가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너무 조급하게 시작한 점과 시행 과정에서 지나친 우월의식으로 정도를 넘는 심한 갑질을 상대국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싸움꾼 늑대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진핑이 원했던 지도자 국가로서의 위치를 얻기보다는 1대1로 참가 국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세계 다른 국가들로부터 높은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한국이 중국에 순응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이라는 말들은 중국이 마치 한국에 보너스라도 준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중국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일까? 최근 유럽에서 가장 중국과 친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중국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 일을 통해 중국이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중국은 독일이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2,800만 대 가운데 약 4분의 1이 독일차였다. 중국 정부가 독일차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2005년 메르켈이 집권을 시작했을 당시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메르켈은 독일의 수출 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에 유화적으로 대했고, 유럽에서 가장 중국의 우호적인 지도자로 불렸습니다. 특히 인권 같은 이념적 가치보다는 경제를 중시하며 16년 집권기 내내 친중 정책을 이어나가며 중국을 1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독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중 투자액 중 절반이 독일에서 이뤄지며 독일 제조업의 절반은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독일을 이끌게 된 숄츠 총리도 2022년 11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 안 가자니 잃을 것이 많고 가자니 중국에 이용당하게 되는 부담이 많았던 중국 방문. 숄츠는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했지만 독일 내부와 유럽에서는 시진핑 독재 체제에 명분을 준다고 비난받게 됩니다. 욕을 먹게 된 독일 총리와는 다르게 중국은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독일 사회 내부의 여러 압력, 유럽연합과 미국의 반대 기류 속에서도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은 시기적절하게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을 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독일은 최근에 중국과의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지만 디리스킹을 지향한다는 중국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위험을 낮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무역전쟁에 돌입했는데 5년 만에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대중전략 디리스킹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독일의 에너지 대란을 되새기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이 변했으므로 대중국 정책도 변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체제 경쟁적 측면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체제의 라이벌로서 일당 독재의 이익에 의거해 국제 질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중국의 발작 버튼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안보는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상황은 오직 평화적인 수단과 상호 동의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대만과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길 원한다. 당연히 중국은 발끈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념적 편견과 경쟁 불안에 기반한 디리스킹 전략은 역효과만 내고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다. 독일 기업들은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디리스킹 전략은 독일 기업들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하지만 독일 기업을 걱정해주는 중국과는 달리 독일 정부는 중국 시장 확대를 외친 독일 기업들을 향해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에 따른 더 많은 재정적 위험성을 앞으로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G7 국가 중에 유일하게 시진핑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중국은 이탈리아에서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타이어 제조업체 피렐리에 대해 인수 당시의 합의를 깨고 기술을 빼가기 위해 경영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총리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에는 골든파워라는 법이 있어서 이탈리아 총리는 골든파워법을 내세워 피렐리에 대한 중국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G7 국가 중 유일하게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과 에너지, 항만,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1대1로 참여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시진핑에게 이탈리아 참여는 말 그대로 천군만마였습니다. 베네치아 상인이자 모험가인 마르코 폴로가 실크로드를 여행해 중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첫 브릿지를 놓았다. 중국은 이탈리아 항구 개발 및 투자에 참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이탈리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예상보다 경제적 이익이 적었고 오히려 중국 쪽의 이익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총리로 선출된 멜로니는 1대1로 탈퇴를 검토하는 등 탈중국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1대1로에 참여하지 않고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실 멜로니 총리는 당대표 시절부터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1대1로 참여는 큰 실수이다. 총리가 되면 1대1로에서 탈퇴하겠다. 그리고 역시 중국 발작 버튼인 대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도 다른 민주국가처럼 모든 외교 정치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멜로니 총리가 취임한 이후의 이탈리아는 오히려 대만과의 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대만항공은 밀라노 노선이 생겼는데 대만 항공사의 밀라노 진출은 이것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대만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경제문화 대표처는 로마에 있는데 곧 밀라노에도 대표처가 문을 열게 됩니다. 이탈리아가 이런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이탈리아로선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TSMC와 협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친하게 지내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모두 TSMC 공장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만에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이 부족했으나 현재 민주주의와 무역 등이 위협받는 이 지역에서 이탈리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만 역시 이탈리아에게 밀라노의 대표처가 개설 운영되면 양국의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당연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동안 1대1로에 참여한 국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7 국가이자 선진국인 이탈리아의 참여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탈퇴에 다른 국가들도 동조하게 되면 시진핑의 1대1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탈리아에게 1대1로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양국이 그동안 1대1로 협정을 통해 각 분야의 협력으로 풍성한 성과를 얻었다. 양국의 관계 발전과 성과가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대외연락부장을 파견해 이탈리아를 설득했지만 별 소득이 없자 중국의 주특기인 협박을 시작해 이탈리아가 1대1로에서 탈퇴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무모하게 협정 탈퇴를 결정한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2020년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막기 위해 미국의 비협조적인 나라만 골라 왕위가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때 첫 방문지가 이탈리아였는데 1대1로에 참여한 데다가 화해의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게 좋은 말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왕위에게 이탈리아 장관은 홍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가 중요하다.
그리고 독일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었지만 독일에서는 총리는 물론이고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와는 별다른 행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만난 독일 외무장관은 일국 양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콩 보안법 문제를 꺼내들었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두고서도 유엔 감시단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왕이가 대만을 방문한 체코 상원 의장을 향해 14억 중국인의 적이 될 것이라고 협박하자 독일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체코인들과 완전히 연대한다. 협박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